한반도 지금 매우 일촉즉발의 위기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통일 문제를 지금까지 뭐 정부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서 나온 뒤에도 그 문제를 계속 말하자면 유식한 말로 천착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것이 1993년 3월입니다. 김영삼 정부 초죠. 그때 저는 통일원에 있다가 그때 이제 대통령 통일비서관으로 뽑혀 올라가서 청와대 근무를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 발생 배경과 그 문제가 초기에 북미 간에 또 미북 간에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 뻔 했는가. 그래서 상세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 이후에 부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 문제가 어떻게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게 또 다시 어떻게 해서 해결 국면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문제가 꼬였고 오바마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임기 8년 동안에. 불행히도 그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였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오바마 정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북핵 문제는 여러 번 풀릴 뻔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풀릴 뻔하다가 다시 또 쳇바퀴 돌듯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불행한 일이 있었느냐. 한국 정부가 문제를 푸는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미국 정부가 뒤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소위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에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을 사실상 방해하는 짓을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쪽은 한국이라는 사우스 코리아라고는 매우 참 유용하고 무궁무진한 무기 시장을 유지하는 게 그들의 국가 이익과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명분상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것이 안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정부들이 나타나면은 한국 정부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그게 심했던 것이 부시 정부 때입니다. 부시, 조지 W. 부시. 그런데 또 미국의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경우에 한국 정부도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그게 그야말로 쿵짝이 맞으면서 진도가 나갈 수 있는데 미국의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불행히도 한국 정부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른바 미스매칭이 계속 되풀이되는 바람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 한국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했습니다. 1차 핵실험은 물론 2006년 10월 9일 날 우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고 그때는 미국의 부시 정부 때인데 이제 2차 핵실험을 2009년 5월 25일 날 했어요. 그때 오바마 정부 들어선 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 가서 연설하면서 소위 핵무기 없는 세상을 건설하겠다고 이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하면서 이제 뭐 큰 소리를 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그 해 2009년에 연말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그래 놓고는 북핵 정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인 소위 전략적 인내.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겠다. 그게 무슨 놈 정책입니까?
근데 그런 정책이 나오게 만드는 데는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맘 놓고 얘기하는 거라. 난 오바마 정부 때도 그 얘기를, 아니 이명박 정부 때도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대놓고 얘기를 했고, 한국 정부가 잡아당겼어요. 북한 곧 붕괴할 텐데, 북한 곧 붕괴할 텐데, 뭐로 그렇게 북한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가면서 핵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러냐. 붕괴하면 일거에 끝난다. 그야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잡아당기는 바람에 미국은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들이 당신네 말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그러면 기다려주지. 그게 전략적이 있네요. 영어로는 strategic patience. 전략적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핵실험을 4번 했어요. 2009년 5월 25일. 그 다음에 2013년 2월 12일. 2월 12일. 그때는 박근혜 당선자 시절입니다. 2013년 2월 25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하기 직전에 이명박 정부 말년 박근혜 정부 취임 직전 두 번째. 세 번째 핵실험이, 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 날 했고, 2차가 2009년 5월 25일, 3차가 2013년 2월 12일, 그리고 2016년 2월 며칠인가요? 그리고 2016년 같은 해 두 번에 걸쳐서 9월 9일인가 박근혜 정부 그렇게 임기 중에 3번 하고 대통령 당선자실에 한 번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그때 미국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미국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느냐? 아니, 그 우리 문제인데 왜 미국이 안 했다고 그러냐는 식으로 반문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북핵 문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달성하려고 그런 핵 카드를 이용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 수교입니다. 북미 수교. 북미 수교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들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가? 와싱턴에 북한 대사관이 들어가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오면은 적어도 대사와 대사관 직원의 가족들 때문에라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치지 못한다. 정치적으로 우리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일만 생기면은 무슨 불량 국가니 악의 주인이 그 다음에 복정의 천촉이지 하면서 나쁜 딱지란 딱지는 다 붙이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괴롭다 우리랑. 미국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미국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나쁜 딱지는 딱지를 붙이는 것도 그들로서는 자기들이 한 행동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죠. 인지상정이죠, 그야. 자관 정치적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수교를 해달라. 두 번째,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것을 조약으로 만들어 달라. 그게 평화협정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왜 그것을 바라는가?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분명히 북한이에요.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지만은 1953년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 그것은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적당한 핑계를 대고 상대방을 치고 들어가면은 전쟁으로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그 협정이에요, 그것은. 그거 불안하다 이거야. 자기들이 일을 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 사람들은 못하는 게 군사력 면에서 월등하게 미국에 비해서 처지니까. 미국은 세계 최대 군사대국 아닙니까? 그런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이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협정을 체결해달라.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체결해달라. 그러면은 핵도 내려놓고 핵도 다 미국한테 줄 거고 미사일도 다 내주겠다. 그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도 요구하지 않겠다.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그 양보입니다.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일찌감치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90년대 초에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주한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항상 우리를 핑계대고 무슨 군사력을 강화하고 툭 하면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우리도 사실 좀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미군 철수를 요구했었지만 냉전이 끝난 뒤에 보니까 소련이 없어지고 중국이 개방개혁으로 나가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뀝니다. 말하자면 대북 억지력이 아니라 주한미군은 그 다음에 북한의 남침을 방어하는 그런 군사력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사 질서를 관리하는 소위 안정자 역할을 하더라.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한미군이 남쪽 있어도 좋고 심지어 통일된 뒤에도 어딘가에 남아가지고 동북아시아 전체,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도 역할을 해도 좋다는 얘기를 미국한테 했습니다. 그게 92년 1월 21일 날 했습니다. 사람 보내서 미국 정부에 부탁을 했죠. 근데 그때 수교만 해준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 조건을 걸었는데 아버지 부시 때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 아버지 부시 때는 그것이 북한이 그때도 동굴 앞파가 다 무너지는데 노스코리아 저까지 얼마나 가겠는가. 곧 붕괴할 테니까 그런 거 들어줄 필요 없고 붕괴할 때 기다려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된다 하는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했었죠. 그 거절을 당하고 북한은 미국의 본심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서 붕괴를 시키려고 그런 거다. 정권 붕괴를 노리는 거다라고 보고 그러려면 우리가 자유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핵이고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93년부터 그걸 개발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서 쭉 노력을 했는데 초기에는 미국이 그걸 클린턴 정부가 93년 3월에 NPT 탈퇴를 선언하고 나서니까 바로 베를린에서 비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몰래. 김영삼 대통령 몰래. 3월 달에 그런 NPT 탈퇴를 선언하고 그 뒤늦게 이제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금 북미 간에 베를린에서 비밀 접촉을 하는 것 같다. 김영삼 대통령이 노발대발했어요. 그 못하게 말려라. 북한은 달래면 안 된대. 그건 거칠게 다뤄야 말을 듣는다. 절대로 협상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이 말을 듣습니까? 그 당시에 클린턴 정부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초동 단계에서 막아야 된다. 그 협상을 했어요. 아주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본격적인 협상을 미국 간에 했습니다. 그때 합의는 수교해주마. 핵활동 중단하라. 핵활동 중단한 3개월 이내에 수교협상 시작해준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영변에 있는 원자로를 가동해가지고 핵물질을 뽑아내서 핵폭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그거의 출력의 400배 5,000kW짜리 영변 원자력 발전소 발전 가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200만 kW 원자력 발전소를 줘줄게. 그러니까 핵을 포기해. 북한은 나쁘지 않다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수교해주겠다. 그 다음에 발전소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5,000kW짜리 발전소에 200배 되는 발전소를 줘준다고 그러니까 400배 되는 200만 kW이기 때문에 400배죠. 좋다고 그거는 핵활동을 중단했어요. 그 평화가 왔습니다. 94년 10월부터. 그리고 2002년 말까지 그 북한의 핵활동은 없었습니다. 난데없이 부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북한은 괜히 자극을 해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 자백하라는 식으로 압력을 넣으니까 북한이 반발하면서 좋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 그 믿고 그 핵활동을 중단했었고
발전소 줘준다 해서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수교 협상은 안 해준 것은 좋아.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적어도 발전소라도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난데없이 우리도 약속을 하겠다고 하면서 경수로 발전공사를 발전소 건설 공사를 중단시킨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선언을 하고 핵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심으로 번졌어요. 그러니까 1차 핵심을 하게 만든 것은 부시 정부입니다. 불행히도 그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었지만 말릴 힘이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은 미국이 작심을 하면은 더구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서글픈 얘기지만 그동안에 68년 1.1 사태 김신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 치려고 그랬어요. 박 대통령 성깔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말렸어요. 한 대 맞고 끝내라. 그것 때문에 네가 반격을 하면은 북한 가만히 있지 않고 반격 재반격 하다 보면은 국지전이 일어나고 그게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 미국은 책임질 수 없다. 한 대 맞고 끝내. 랑군 사건 83년 10월 9일 날 17명의 외교사절이 폭사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죠. 원산 상륙작전으로 보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도 미국이 맞았습니다. 한국의 별 3개, 4개 소용없어요. 미국 별 4개짜리가 한국의 합참의장보다도 사실은 위입니다. 작전지휘권, 한국군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대 맞고 때리려고 하면은 한 대 맞고 끝내라. 네가 때리면 저놈이 두 번째 때리고 그러면 옥시각신 에스컬레이트 되다 보면 전쟁 나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협상에서도 우리는 참 어떨 때는 북한한테 모욕을 많이 당했어요. 무슨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회담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빈정돼요. 그 당신 미국한테 물어보고 와서 하는 얘기인가? 뭐 군사 문제 결정권이 있어? 미국 놈이 다 결정하잖아. 그러면 기가 죽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어떤 점은 군사 문제이고 그리고 또 북한이 핵 카드를 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북미 수교고 평화협정이라는 걸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북미 수교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 못합니다. 미국이 결심해야 돼요. 평화협정 우리 정전협정에 서명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6.25 전쟁 때 그렇게 많이 전사를 당하고 상위군인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작전지휘권이 미군 사령관한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있던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작전지휘권이 넘어가 있었던 관계로 우리는 휴전협정에 서명 당사자가 못했습니다. 정전협정, 휴전협정이라는 것은 군사령관끼리 체결하는 겁니다. 그 보면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중공군이 참전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육해공군 총참모장 백선엽이 못 들어갔다 이거야. 왜? 백선엽 장군은 주한미군 사령관 밑에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작전지휘권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6.25 전쟁 나자마자 6.25 전쟁 터지고 19일 만에 사흘 만에 부산으로 내려가셔가지고 19일 된 날 7월 14일 날 다 우리 군 다 데리고 지휘해서 미군이 다 문제 해결하다 하는 식으로 넘어간 작전지휘권이 지금까지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테 돌려주려고 했었어요. 약속이 됐어요. 이명박 정부가 안 받겠다고 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핵 문제 끝난 뒤에 보자고 밀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한미군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한 전초기지로서 평택을 쓰는 겁니다. 미군들이 의정부, 파주, 동두천 이쪽에 있다가 왜 평택으로 다 내려갔습니까?
바로 중국의 코앞이에요, 거기가. 이제는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성주에다 사드 배치한 것도 사실은 중국의 미사일 날아오는 걸 미국 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공중에서 때려버리겠다고 배치한 건데, 핑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 핑계도 했지만 용도는 대중국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우리는 한한령 때문에 관광산업만 피해를 봤는데, 저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미국이 그렇게 북핵 문제를 어떻게 보면 키워가지고 핵실험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괜히 압박을 해요. 근데 제가 미국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뭐라고 그러죠. 착각은 자유라는 농담도 많이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유정자들이고, 이 싱크탱크에 있는 전문가들이고, 미국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발전할지 절대로 생각도 못 했습니다. 중국이 발전하면 얼마나. 저건 공산주의고, 독재고 그러기 때문에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맘 놓고 있다가 지금 중국이 미국 턱 밑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하기 어렵게 됐어요. 더구나 북한 같은 것은 곧 붕괴한다는 생각을 90년대 초부터 했어요. 지금도 미국의 이른바 동아시아 전문가 내지는 노스 코리안 스페셜리스트들은 북한 붕괴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근본적으로 북한 붕괴론을 바닥에 깔고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상을 펼쳐가면서 붕괴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대를 하고, CVID,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죠.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미국이 떠벌려요. 소위 엔드 스테이트는 CVID다. 또 엔드 스테이트는 FFVD다. Final and Full, Verifiable Denuclearization. 근데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 평소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들의 본심은 말로는 비핵화를 하지만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를 내걸고 그걸 하는 것처럼 보면서 무기 시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그들이 본심이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편 한국 정부가 그나마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가 되면은 끊임없이 미국과 북한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 북핵 문제 해결의 소위 결정권자는 사실은 미국이에요. 문제를 일으킨 건 북한이지만, 북한이 핵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반대 거부는 미국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북미 수교, 평화협정. 우리는 정제협정 서명도 못했기 때문에 서명 당사국인 미국, 중국, 북한이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하면서 너도 들어올래 해가지고 넣어주면 들어가고, 아니야 너는 처음에 저저고 거기 서명이 그걸 못했으니까 넌 밖에 있어 하면 못 들어가요. 우리 문제인데 왜 우리 못 들어가냐고 고함 질러봐야 소용없어요. 법리상 우리가 그쪽에서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 어쨌건 그런 이 평화협정 문제라든지 이것도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이 오는 건 그거예요. 미국이 때리지 않겠다고,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게 약속이 중요하지, 한국이 그런 얘기 하는 건 우리 겁도 안 난다. 결정권도 없잖아요. 저 작전 지휘권도 없고. 한국은 겁을 안 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과 미사일 빼놓으면 세계 6위의 군사대국입니다. 북한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제일 강한 데가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도입니다. 다섯 번째가 일본입니다. 한국이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가 프랑스, 그 밑이 영국, 그 밑이 이탈리아, 독일이 열 번째입니다. 북한은 28등, 29등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북한한테 꿀릴 것이 없지만, 북한은 우리 군사력이 그래도 그걸 겁을 안 되는 것이, 너희들이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래?
행동할 때마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핵 문제, 핵을 가지고, 핵카드를 가지고 협박을 하면 벌벌 떨기만 하지, 결국 미국한테 쫓아가서 이 문제를 풀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만 있지, 미국을 끌어다 놓을 수 있는 그 힘도 없지 않느냐. 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든지 미국과 그 북한을 만나게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덜 쏩니다. 핵실험도 안 해요. 물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트럼프가 하도 김정은이를 놀려고 리틀 로켓맨이니 또는 무슨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화염과 분노가 노스코리아를 무슨 완전히 폭망시켜버릴 것이다 하는 식으로 놀리고 겁주고 하니까 그래? 맛 좀 볼래 하고 그해 9월 3일 날인가 2017년 9월 3일 날 핵실험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해 11월 29일 날 2017년 문재인 정부 때죠. 불행히도 11월 29일 날 13,000km짜리 ICBM 발사를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북한을, 나중에는 이제 김정은이한테 연애 편지 쓰듯이 막 친서를 주고받았지만 싱가포르에서 한번 만난 뒤에 하여튼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6차 핵실험도 하고 15,000km짜리 ICBM 발사도 성공을 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악화되는 그 저변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으로 나가는 바람에 거기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면서 결국 피해는 우리가 있게 된다 이거야. 북핵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응? 핵 공포에 시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하기 나름으로 한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미국을 설득을 해서 북한을 또 설득을 해서 둘이 만나게 해주면은 문제 해결의 순서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게 실컷 만들어 놔도 또 대통령까지 미국 대통령까지 싱가포르 가서 김정은 만나서 북한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기로 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어요. 2018년 6월 12일.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고 난 뒤에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지만 미국 관료들의 힘이 저는 훨씬 더 세다고 봅니다. 딱 폼페이오 이하 국무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하 관료들이 대통령 발목을 딱 잡으니까 트럼프도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의 관료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인가? 미국 사람들이 들어도 항변을 못 해요. 다 이거 미국한테 일러 바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모라는 자는 하여튼 미국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한다. 볼턴도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거 한번 내가 오늘 연설에서 이 하노이 정상회담 깨진 뒤에 국회 무슨 세미나에서 볼턴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막 조선일보 이런 데서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다 알고 그러죠. 하여튼 정모는 그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 없는 것이 나는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니까 미국의 요소위 국방부 무슨 국무부 무슨 CIA 이런 데 관료들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다 군산복합체. 군산복합체가 무기 생산업자들입니다. 군수산업을 통해서 미국을 먹여 살리는 데가 군산복합체라고 하죠. 영어로는 Military Industrial Complex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걸 군산복합체를 Military Industrial Complex라고 해요. 그러니까 군수산업과 관료들뿐만 아니라 의회하고도 한덩어리가 되어 있다. 그 사람들 생각은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4대 수입국 중에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남북관계가 나쁠 때는 우리가 1등을 해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제일 미국 무기를 많이 사는 나라에 섰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 북한 때문에,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4등까지 할 수밖에, 4등을 했어요. 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국방비를 깎으면은 그냥 완전히 또 무슨 뭐 빨갱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좌빨이라고 그러고 무슨 뭐 종북이라고 그러니까 그 국민 여론을 그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국방비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진보 정권에서 국방비를 오히려 늘려요. 왜? 보수 진영에서 막 압박을 가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방비를 줄여가지고 북한에 남침을 유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비판하기 때문에 그 소리 안 들을기 위해서 그 국방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고 미국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데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은 대화가 일치 없으면은 더 무기를 많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은 어떤 정보들이 미국에서 나오는가,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것을 익명을 요구한 한 당국자의 뭐 정보에 가면 하면서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인데 흘러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예산 편성할 때 국회의원들도 그걸 보고 벌벌 떨어요. 국방비는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이면에는 군산복합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린다 킴? 요즘 이제 그 여자도 늙어가지고 이제 그 활동을 못 하던데. 소위 그 무기 판매 뭐라고 그래, 그걸 보고. 로비스트. 한국 정부에 와서 한국 군부에 로비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무기 회사에, 제작 회사에 물건 사도록. 그 코미션을 기본적으로 15% 준답니다. 무기값에. 실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아주면은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15% 장사면 괜찮은 거죠? 응? 말 몇 마디 가지고. 로비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먹이 사슬 속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 군산복합체와 연결되어 있는 미국의 실무 관료들이 대통령 발목을 잡으니까 트럼프도 어쩌지 못하더라고요. 그 뒤에 김정은하고 뭐 27번 연애 편지 같은 친서만 교환했지만 그러나 한 발짝도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들었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민주당 정부니까.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가 들었었어요.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북 적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주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거 써도 돼요. 나는 뭐 어차피 그걸 타이틀로만 뽑지 말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대북관은 나쁜 놈, 저거 지금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자꾸 쏘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이 감지되면 먼저 쳐버리겠다, 선제 타격.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가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머릿속에 넣어줬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고정적인 미사일 발사대가 있습니다. 고정적인 미사일 발사대에서 발사할 것을 감지가 되면은, 탐지가 되면은 그것을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확인을 한 뒤에 조준을 해서 때리는 거예요. 이게 발사대에서 한참 떠올라야 이제 감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감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적을 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래서 이제 그 적당하게 이게 지금 각도 얼마 정도 날아가고 있고 저속도로 나간다면은 내가 여기서 뭘 쏘았을 때 어느 지점에서 맞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학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로 공중으로 날아가는 공중으로 미사일을 쏘아서 중간에서 맞춘다는 것은 공중으로 날아오는 활을 쏘아서 화살이 공중에서 맞아가지고 명중을 시킨다는 건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미국 전문가들도, 미사일 전문가들도 소위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확률은 25%다. 100발 중에 없다 이거야. 4발 중에 한 대 맞는다 이거야. 4발 중에 한 대 맞는 건데 거기에 한 대가 맞으면은 100발 그지만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발을 쏘아서 간신히 한 발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사실 명중률은 낮은 건데, 더구나 바로 이거 선제 타격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요즘은 이동 발사대를 개발해가지고 싣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그냥 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탐지가 가능했던 것은 그전에는 연료를 액체로 할 때는 액체 주입하는데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걸려요. 그동안에 감지가 돼요. 이송으로 그 감지가 되죠. 근데 요즘 고체 연료를 쓰는 식으로 발달이 돼버려가지고 딱 집어넣고 그냥 단추 누르면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 연료도 탐지하기 어렵고 이동 발사대는 더더구나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선 뒤에 미사일을 그렇게 수없이 뭐 사흘 간격으로 쏘아대고 총 지금까지 취임 후에만 38발인가 몇 불을 쐈던가 그래요. 그리고 맨날 사후에 무슨 동해 쪽으로 몇 킬로 나가서 떨어졌다. 그 다음에 서해 쪽으로 몇 킬로 나가서 떨어졌다. 동남쪽으로 그 속초 앞바다 57km 지점에 떨어졌다. 중계방송만 할 뿐이지 그걸 요격을 못해요. 이미 탐지해서 쏠 때쯤 되면은 벌써 그건 늦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때마다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미국한테 부탁하자. 미국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미국 이제 비행기를 끌어들여요. 한미연합훈련도 세게 해요. 북한이 그런 짓 못하게 하겠다고 미리 겁주는 식으로 한미연합훈련을 금년 들어서 8월 달에 무지무지하게 세게 했습니다. 5월 10일 날 취임한 뒤에.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핑계대고 여러 가지 평창 올림픽이다, 그 다음에 또 남북 정상회담이다 이런 등등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는 연합훈련을 사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했습니다. 5년 동안.